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콜로렉탈 캔서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는 콜로렉탈 캔서의 인시던스라든지 뭐 에피데미올로지에 대해서 주로 많이 배웠고, 이제 그 콜로렉탈 캔서가 발생하는, 잠시만요. 콜로렉탈 캔서가 주로 이제 그 패밀리얼 폼 콜로렉탈 캔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 특히 패밀리얼 폼이랑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그 콜로렉탈 캔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고, 오늘은 사실 콜로렉탈 캔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라딕 콜로렉탈 캔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이어서 좀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스포라딕, 그러니까 콜로렉탈 캔서 환자가 오게 되면 사실은 그 수술을 하고 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치료하는 과정은.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 뭐 히스토리 테이킹이 제일 처음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피지컬 이기잼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단순하게는 체스트 엑스레이라든지 심플 업도멘을 찍어보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종 혈액 검사에서 뭐 리버 펑션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콜로렉탈 캔서의 좀 스페시픽한 튜머 마커인 그 CEA 레벨을 사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 영상의학적 검사로는 CT라든지 이제 특히 이제 그 렉탈 캔서 등인 경우에는 MRI, 펠빅 MRI가 필요할 거고, 그 이외에 또 다른 그 전신적인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ET-CT를 촬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콜론 캔서를 수술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일단은 병을 깨끗하게 완전히 제거하는 것, 컴플리트 리섹션을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리저널 림프노드까지 완전 림프 아드넥토미까지 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나스토모시스가 잘 연결이 되어서 그 GI 트랙이 컨티뉴이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되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스토미를 만들어서 중간에 뭐 템포러리든 아니면 이렇게 뭐 마일즈 오퍼레이션 한다든가 해서 퍼머넌트든 오스토미를 갖는 경우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아나스토모시스를 해서 컨티뉴이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섹션의 그 정도는 그 리섹션 어느 정도 범위를 해야 되느냐는 것은 사실 그 콜론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캔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게 라이트 콜론인지 레프트 콜론인지, 레프트 콜론이라면 시그모이드인지 렉툼인지 가장 중요할 것이 되겠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충분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면 그 우리 아나스토모시스를 했을 때 이게 잘 리키지 없이 잘 아무는지와 관련된 팩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죠. 블러드 서플라이는. 그렇기 때문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림파틱 시스템이 드레이니지 되는 이 루트를 찾아서 림파드넥토미를 할 때 림파틱 시스템을 그 철저하게 그 차단해 주는 것,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절제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접 장기에 다이렉트 익스텐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도 수술의 범위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인접 장기인 그 블레더라든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유테러스라든지 이쪽에 같이 다이렉트 인베이전 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 부분까지 같이 절제를 해줘야지 컴플리트 리섹션, 아이제로 리섹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캔서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수술의 범위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라이트 콜론, 특히 이제 시쿰이라든지 어센딩 콜론 쪽에 있을 때는 우리 이제 라이트 헤미콜렉토미라는 수술을 하게 되죠. 라이트 헤미콜렉토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캔서가 드레이니지 되어져 나갈 수 있는 림파틱스, 그리고 블러드 베슬, 메이저 블러드 베슬이 이쪽 일리오콜릭 그 아테리 베인이기 때문에 일리오콜릭 아테리,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 일리오콜릭 아테리를 완전히 루트까지
루트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라이게이션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트까지 올라가야 여기 주변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그 림프노드까지 완전히 절제를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루트까지 올라가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그 프록시말은 그래서 일리오콜릭 아테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스몰 바울 터미널 일레움까지 같이 절제를 해서 이쪽 터미널 일레움과 T 콜론을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디스탈 콜론 쪽에 마진은 라이트 헤미 콜렉토미의 경우에는 미들 라이트 브랜치의 루트에서 잡아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아주 그 스탠다드 라이트 헤미 콜렉토미의 블러드 서플라이 그 수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 라이게이션 하는 그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좀 이렇게 헤파틱 플렉셔에 있다든지 아니면 좀 T콜론, 프록시말 T콜론이나 미드 T콜론 정도 레벨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수술하기가 사실 이쪽 C쿰이나 프록시말 라이트 콜론에 있는 경우보다는 조금 수술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그 수술 절제 범위가, 그러니까 베스를 라이게이션 하는 범위가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미드콜릭 아테리 라이트 브랜치 이 부분이죠. 이 라이트 브랜치에서 라이게이션 한 데 비해서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미드콜릭 아테리를 아예 루트에서 잡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캔서 셀들은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미드콜릭 아테리까지 이미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드콜릭 아테리의 루트에서 결차를 해주어야 안전하게 리섹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왼쪽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 사진은 조금 더 그 라이트 헤미 콜렉토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익스텐디드 라이트 헤미 콜렉토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스몰 바울과 터미널 일레움 잘라낸 터미널 일레움과 T콜론은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T콜론 쪽에 이쪽 마진으로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는 주로는 IMA에서 나오는 이 드루먼드 아테리를 통해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단지 그냥 이렇게 아무 데서나 잡고 아무 데서나 잘라서 이어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원칙적으로 그 드레인지 되는 베슬에 그 루트까지 올라가서 라이게이션을 해주고, 그리고 다 리섹션을 해낸 다음에는 충분히 블러드 서플라이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아나스토모시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로 마찬가지로 이번 레프트 헤미 콜렉톰인데, 이번엔 레프트 콜론에 스플래닉 플렉셔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디센딩 콜론 쪽에 캔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캔서가 셀들이 드레이니지 되는 베슬이 주로는 레프트 콜릭 아테리를 따라서 IMA를 통해서 드레이니지가 되고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레프트 콜릭 아테리의 루트에서 올라와서 여기를 라이게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좀 더 디센딩 콜론 쪽에 와 있는 경우에는 아니면 DS 정션, 디센딩 콜론과 시그먼트 정션 뭐 이 정도 레벨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게 되면 라이게이션을 IMA 메젠테릭 아테리의 루트까지 올라가서 라이게이션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알겠어요? 여기는 이런 경우에는 레프트 콜릭, 그러니까 IMA에서 브랜치되는 레프트 콜릭 아테리의 루트에서 잡아주는 거고 라이게이션 해주는 거고, 이 경우에는 아예 레프트 콜릭보다 더 루트로 올라가서 아예 IMA 레벨에서 라이게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간혹 하게 되는 이제 서브토탈 콜렉토미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렇게 뭐 싱크로너스 혹은 메타크로너스 캔서가 발견이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오른쪽 콜론에도 그 캔서가 있고 레프트 콜론에도 캔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 잡아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다 콜론을 떼줘야 이게 남는 병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토탈 콜렉토미를 해주고 터미널 일레움과 렉툼을 갖다 이어주는, 그래서 일리오 렉탈 아나스토모시스를 해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 한번 뭐 라이트 콜론 캔서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까 레프트 콜론에 뭐 캔서가 생겼다 하면 메타크로노스 캔서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술이 되었다라고 하면 라이트 콜론에 이쪽까지 브랜치까지 다 라이게이션을 했을 거기 때문에 레프트 콜론 수술하게 되면은 뭐 이쪽 중간으로 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길이가 이 정도 남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쪽 부분으로는 블러드 서플라이 해줄 수 있는 베슬이 메이저 베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장을 쓸 수가 없는 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서브토탈 콜렉토미 혹은 토탈 콜렉토미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수술은 뭐 자주 하게 되는 수술은 아닌데 하고 나면 콜론이 일단 없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그러니까 대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죠. 프리퀀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60세 이하의 좀 젊은 분들은 그나마 좀 톨러러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크로닉하게 다이아리아가 오는 경우가 많고 프리퀀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수술은 흔하진 않지만 이게 여러 군데 메타크로너스 혹은 싱크로너스 콜론 캔서가 있는 멀티플 튜버가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고 혹은 이제 HMPCC에서 가장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 되겠고 뭐 아주 드물게는 그 obstructing sigmoid 콜론 캔서가 있었을 경우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 스테이지드 서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2스테이지 혹은 3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컴플릿 아예 그 서브토탈 콜렉토미, 뭐 토탈 콜렉토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최근에는 인디케이션 거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사실 이제 스테이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콜론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알제로 리섹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병을 남기고 나왔느냐, 예를 들어 육안적으로라도 마크로스코픽하게 그 병을 남기고 나왔느냐, 혹은 뭐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예를 들면 마진 같은 게 되겠죠. 그 병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다 깨끗하게 절제가 됐는지가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바로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를 하는 작업은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는 AJCC 에서 그러니까 매년이 아니라 몇 년 간격으로 이렇게 스테이지 작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TNN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T 스테이지는 뭐 바울 월을 얼마나 침투했는지 콜론 캔서 셀이 얼마나 침범을 했는지를 보는 뎁스 오브 인베이전이죠. 뎁스 오브 인베이전을 보는 거고 N 스테이지는 노달 스테이지라고 해서 림프노드 인벌브먼트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 다음에 M 스테이지는 알겠지만 메타스테이시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게 M 스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컨퍼런스 시간에 잠깐 나왔었던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T 스테이지는 뎁스 오브 인베이전은 다음과 같이 나올 수가 있죠. TX라고 하는 건 뭐 없는 경우니까 그렇고 T0 네, TIS는 카시노마 인사이투 이거는 인트라비텔리얼 인베이전만 있는 경우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그래서 TIS부터 해서 T1은 서브뮤코자 인베이전 그 다음에 T2는 PM층 T3는 머스큘러스 그러니까 그 페리콜릭 티슈까지 침범이 된 경우를 T3라고 이야기를 하고 T4는 이제 그걸 넘어가서 스티로자 레벨까지 넘어간 경우가 T4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T 스테이지를 나누죠. 그래서 현미경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튜머 셀이 어느 층까지 어느 레이어까지 침범을 했는지에 따라서 T 스테이지를 이렇게 나누게 되겠고 N 스테이지는 이제 림프 노드 인베이전이죠. 그래서 크게는 N0는 림프노드가 없는 경우, N1부터 이제 림프노드가 있는데, N1의 경우에는 림프노드가 1개부터 3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림파데넥토미를 했는데, 그걸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림프노드 인베이전이 3개까지 있다라고 N1에 해당이 되고, N2는, 4개 이상, N2가 되겠고,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되고, M 스테이지는 우리가 이제 디스턴트 메타스테이시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M 스테이지, M0, M1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톨로직하게는 그 캔서 셀의 성격에 따라서 분화도에 따라서 그래서 well differentiated, moderately differentiated, poorly differentiated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아까 말했었던 레지듀얼 튜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R0 리섹션이 됐는지 R1, R2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R0라고 하는 거는 컴플릿 리섹션이 된 경우가 되겠고 R1은 뭐 리섹션은 다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미경적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니까 캔서셀이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죠. 인컴플리트 리섹션이 되겠고 주로는 이제 마진 인벌브먼트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R2 리섹션이라고 하는 그로슬리
그 병을 남기고 나온 경우, 예를 들어서 리버 메타가 있는데 뭐 리버 메타를 두고 나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튜머가 중간에 어디 잘렸다라든지 유관적으로 남아있는 캔서 셀이 있는 경우를 R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렇게 스테이지를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1기부터 4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일단 림프노드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는 있으면 일단 3기에 해당이 되고, 림프노드 인베이전이 없으면 2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 일단 한번 나뉘어지고, 스테이지 1의 경우는 그러니까 스테이지 1은 당연히 림프노드 메타라든지 디스턴트 메타가 없는 경우이고, T1, T2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까지가 그 스테이지 1기, 그리고 스테이지 2, 2기는 우리가 이제 A, B, C 단계로 나누는데, 이렇게 뭐 T3인 경우가 2A, T4인 경우가 2B,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림프노드 인베이전과 월 인베이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3기도 A, B, C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고, 4기는 어찌됐든지 간에 디스턴트 메타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4기,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클리니컬리 우리가 이런 스테이징은 크게 클리니컬리 나누기도 하고 패솔로지컬하게 크라이테리아를 나누기도 하는데, 스테이징을 하기도 하는데, 클리니컬리 한다는 얘기는 이제 수술 전에 검사상에서 그 스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쭉 봤었던 검사들, CT라든지 MRI라든지 뭐 PET-CT라든지 이런 것을 쭉, 아니면 렉탈 캔서의 경우에는 엔도렉탈 소노 등을 봤었을 때, 아, 얘가 스테이지가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C자를 붙여서 클리니컬 TNM 스테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컨펌이 된, 이제 수술을 다 하고 리섹션이 되고 패솔로지를 봐서 이제 퍼머넌트 스테이지가 나온 것을 우리가 이제 패솔로직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PTNM이라고 앞에다가 스몰 P자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요즘에는 그 렉탈 캔서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아까 아침에 컨퍼런스 중에 잠깐 나왔지만 네오주번트 케모레디오 세라피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YPTNM이라고 해서, 아, 이 사람은 그 사전에 네오주번트 케모테라피를 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왜냐면 스테이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케모레디션 세라피를 수술 전에 하는 이유는 뭐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로컬 리커런스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러니까 로컬 리커런스를 줄이는 것과 그 다음에 다운 스테이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튜머의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주변 림프노드를 작게 만든다는 이런 다운 스테이징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케모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케모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하기 전에 스테이지와 사실 그거 하고 나서 수술했을 때 스테이지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PTNM 그리고 YPTN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콜론 캔서의 어떤 예후를 갖다 예측할 수 있는 인자, 프레딕티브 팩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고 있는 거죠. CA 레벨. 근데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CA 레벨이 높았다라고 해서 무슨 디스턴트 메타가 있다라든지, 나중에 뭐 예후가 안 좋다라든지 리커가 많다라든지 하는 것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근데 대체적으로 봐서 CA 레벨이 예후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도 서컴프레셜 리섹션 마진이라고 해서 이제 특히 렉탈 캔서 등을 이제 수술하고 나면 서컴프레셜하게 그쪽에 병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결국 CRM이라고 그러는데, 서컴프레셜 리섹션 마진도 예후 인자에 포함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MSI라든지 페리뉴랄 인베이전이 있는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런 것들도 모두 예후 인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외에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KRAS 뮤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추후에 케모세라피와 관련해서 콜론 캔서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인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 10년, 20년 사이에 사실 굉장히 콜로렉탈 캔서 수술하고 나서 5year 서바이벌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콜론 캔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스테이지 1의 경우에는 스테이지 1은 케모세라피를 안 하는 군인데, 스테이지 1의 경우에도 케모세라피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지 1은 5year 서바이벌이 90% 정도
완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지 2의 경우는 약 75%, 스테이지 3는 케모세라피의 대상이 되는데 스테이지 3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5year 서바이벌이 한 50% 정도가 되고 스테이지 4는 아직까지 5% 미만 정도 됩니다. 재발이 생긴다라고 하면 약 85% 정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하고 나서 2년 이내까지 팔로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기간에는 그래서 아주 클로즈드 팔로우 약 3개월 정도 간격으로 팔로우를 하면서 뭐 검사들을 하죠. CA 레벨이라든지 CT라든지 이렇게. 스테이지 1 환자들을 보게 되면 스테이지 1은 뭐 그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팔로우 하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콜론스콥도 해봐야 되겠죠. 콜론스콥은 보통 한번 했을 때 새로운 폴립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 2년, 3년 내지 2년 내지 3년 정도 간격으로 팔로우를 해주면 돼요. 근데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폴립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제거를 하고 이제 바이옵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간격으로 계속 팔로우를 해줘야 돼. 발견이 안 될 때까지. 자, CA 레벨은 보통 3개월 간격으로 해요. 그 2년 정도까지는. 그래서 CA 레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혹시라도 재발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CT라든지 뭐 PET-CT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검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클로즈 팔로우를 하는 이유는 얼리 디텍션이죠. 얼리 디텍션. 재발은 충분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거죠.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는데 설령 생긴다라고 했었을 때 빨리 디텍션을 해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니까 얼리 디텍션이 그 목적이다. 스테이지 2의 경우는 그 5year 서바이벌이 그 스테이지는 아까 2A, 2B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A의 경우는 T3, 그러니까 T3N0, M0예요. 그러니까 T3니까 서브시로자 그리고 페리콜릭 티슈 정도까지 월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가 T3고 그 이상 시로자 레벨까지 인베이전이 된 것이 T4인데, 그래서 2A와 2B에 따라서 5year 서바이벌이 좀 차이가 있죠.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꽤 있는 편에 속하고, 오히려 2B 같은 경우는 3A와 3기에 3A 정도와 비슷할 정도로 좀 그 리스크 팩터가 좀 있습니다. 재발에 대한.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2에서도 2의 경우에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2A, 2B를 나눴을 때 2A의 경우에는 케모세라피를 안 하더라도 예후가 꽤 좋다. 85% 정도 5year 서바이벌이 8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케모세라피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베너핏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테이지 2B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케모세라피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5year 서바이벌에 베너핏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스테이지 2의 경우에는 푸어 프로그노스틱 팩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케모세라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리스크 팩터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수술을 해놓고 보니까 그 패솔로지를 보니 림프노드가 12개 이상 획득되지 않는 수술이 되었다 라고 한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이 수술의 경우에는 충분한 림프노드 획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테이지가 그러니까 스테이지를 정하는 게 불충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림프노드, 그러니까 N 스테이지를 정하는 것이 불충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역시 리스크 팩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T4 리전인 경우, 그러니까 T3,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테이지 2B가 되겠죠. 그러니까 T4 리전인 경우에는 리스크 팩터, 고위험군에 속해서 이런 환자들은 푸어 프로그노스틱 팩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히스톨로직하게 폴리 디퍼런시에이티드 타입의 경우, 그리고 수술 전에 바울 퍼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obstruction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들은, 그리고 이제 그 림포베스큘라 인베이전,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림포베스큘라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리스크 팩터에 속해요. 그래서 푸어 프로그노스틱 팩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5FA 베이스 어주번트 케모테라피를 해라 라고 권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CA 레벨은 그 2년까지는, 수술 후 2년까지는 매 3개월 간격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그 이후 3년부터 5년째까지는 약 6개월 정도 간격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CT는 6개월 내지 뭐 1년 간격,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찍는 것이 적당합니다. 스테이지 3는 이제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스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케모테라피의 대상이 되는 군인인데,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3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케모테라피 레지멘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폴폭스라고 하는 것과 폴피리 두 가지인데, 폴폭스라고 하는 것은 5FU 류코버린에 옥살리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을 함께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폴폭스라고 하고, 폴피리라고 하는 것은 5FU에 이리노테칸을 섞어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폴피리 레지멘이라고 하는데, 주로는 우리가 폴폭스를 많이 쓰죠. 폴폭스가 그 3년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향상시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FU만 썼을 때보다는 5FU에 옥살리플라틴을 같이 썼더니 3년, 그러니까 그 3년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재발이 되지 않는 재발이 되지 않는 레이트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향상이 있었다라고 해서 폴폭스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레지멘이 되겠습니다. 스테이지 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폴폭스나 폴피리를 베이스로 해서 케모세라피를 시행을 하고, 자기는 뭐 당연히 특별한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면 케모세라피를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원래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었던 효과가 입증된 폴폭스나 폴피리 베이스의 이런 케모세라피 이외에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런 몇 가지 바이올로직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베바시즈맵이라고, 그러니까 VEGF 안티바디인 베바시즈맵, 우리 상품명으로는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약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EGFR 안티바디로는 세톡시맵, 혹은 판리투무맵,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이런 약제들을 추가적으로 폴폭스 혹은 폴피리를 백본으로 한 데다가 애드해서 쓰게 되면 효과가 좋다, 재발률을 줄이고 5의 서바이벌도 좋아진다 라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다 보험 인정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KRAS 뮤테이션 여부를 유전자 검사를 해서 KRAS 뮤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와일드 타입인지 뮤턴트 타입인지에 따라 이런 바이올로직스를 갖다 애드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또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라든지 오버롤 서바이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약제를 쓰는 게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KRAS 와일드 타입 뮤테이션이 없는 와일드 타입의 경우에는 그 얼비툭스, 그러니까 세툭시맵과 같이, 그러니까 그 와일드 타입의 경우에는 폴피리 혹은 폴폭스에 얼비툭스라는 약을 같이 애드해서 썼을 경우에 효과가 확 좋더라라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KRAS 와일드 타입의 경우에는 이 약제를 쓰고, 그러나 KRAS 뮤턴트 그룹에서는 이렇게 같이 써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이 밝혀져서, KRAS 타입에 따라서도 케모세라피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렉탈 캔서 이야기인데, 사실 렉탈 캔서 콜론 캔서랑 좀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다 같이 어차피 콜론 캔서 대장암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렉탈 캔서는 콜론 캔서와는 조금 이제 다른 특이한 점, 특수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술적으로도 좀 테크니컬리 어려운 점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다른 이제 어센딩 콜론 뭐 이쪽이랑은 다르게 위치적으로 리트로페리토니움 올간이고, 이쪽은, 그리고 렉툼 자체에 그 독특한 아나토미가 있죠. 그러니까 펠비스가 좀 좁다든가 네로우 펠비스,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공간이 훨씬 좁은 시야에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펠빅 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유로제니탈 올간이 있다는 거, 뭐 방광이 있다든가, 뭐 유테러스, 그다음에 뭐 여자 같은 오발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식기관들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고, 또 그쪽으로 오토노믹 너브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이빙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에이나 스핑터를 어떻게 우리가 하면서 수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콜론 캔서와는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술할 때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아주 정확한 다이섹션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들이 좀 생긴다는 거, 환자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렉탈 캔서를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현재까지 알려진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레디에이션 세라피와 결국은 케모세라피인데, 자, 레디에이션 세라피는 이제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어요. 펠빅 올간, 특히 이제 렉탈 캔서 수술하고 나서 레디에이션 세라피가 충분히 효과가 있다. 특히 로컬 리커런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로어 렉탈 캔서, 미드 렉탈 캔서, 로어 렉탈 캔서에 있어서 로컬 리커런스를 줄이는데 충분한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프리오퍼레이티브 라디오 세라피가 그러니까 수술 후에 라디오 세라피를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좋다, 우위에 있다라고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프리오브로 하되 숏코스로 할 것이냐 롱코스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뭐 명백하게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숏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5일 동안 방사선을 5그레이씩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총 25그레이가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5일 동안 단기간 동안에 약간의 고용량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고, 롱코스라고 하는 거는 뭐 6주, 8주 이 정도 기간 동안에 한 2그레이 정도씩을 꾸준히 받는 이런 프로토콜인데, 이거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둘 다 어쨌든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어느 게 더 좋다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하게 되면 로컬 리커런스를 줄일 수 있고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 향상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케모세라피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렉탈 캔서에 있어서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 치료 방법이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케모세라피는 이제 특히 수술 전에 하는 네오주번트로 하는 케모세라피랑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같이 했었을 때, 롱코스로 같이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렉탈 캔서에서 수술 전에 튜머 사이즈를 확실히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운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튜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튜머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운 스테이징이라고 하는데, 다운 스테이징이 가능하다. 혹은 아주 드문 경우에는 완전히 컴플리트, 아주 작은 튜머들의 경우에는 컴플리트 이레디케이션이 되는 경우도 보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운 스테이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이너스에서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봤을 때 튜머의 디스탈 마진이 한 5cm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롱코스 케모레디션 세라피를 하고 나서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뭐 튜머가 더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5cm 정도에서 디스탈 마진이 만져지던 게 한 7cm 정도까지 올라가 있던, 튜머가 작아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스핑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운 스테이징의 의미에서 이런 네오주번트 케모레디션 세라피는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오주번트 케모레디션 세라피는 다운 스테이징을 할 수가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캔서 프리 디스탈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 스핑터 세이빙 서저리가 가능해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 네오주번트 케모레디에이션 세라피가 뭐 만병통치약은 사실은 아니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술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마진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렉탈 케이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토탈 메조렉탈 익시전이라고 하는 이런 수술 기법인데, 이 TME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아무리 뭐 네오주번트 세라피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술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로컬 리커런트라든지 뭐 디스턴트 메타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이제 케모 레디에이션 세라피의 어떤 그 정확한 롤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 이제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 프로토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언제 얼마 정도의 기간으로 그 약을 쓸 것이면, 뭐 방사선이든 뭐 케모세라피를 할 것이면 또 언제 수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뭐 좀 더 앞으로 연구가 좀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씩 뭐 각 나라, 각 기관마다 약간씩의 베리에이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주로 이제 쇼코스를 하는 쇼코스 레디에이션 세라피는 주로는 유럽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롱코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짧게 여러 한 4주, 6주, 6주, 8주 정도 이렇게 하는 것, 이런 프로토콜은 주로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롱코스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병원들이나서 보게 되면 롱코스 케모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먼저 하고 나중에 수술하는 딜레이드 서저리가 되겠고, 이제 롱코스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다운 스테이징이죠. 그리고 쇼코스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수술이 이제 방사선 치료 5일밖에 안 받으니까 수술이 바로 붙여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수술까지 갭이 길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운 스테이징 목적으로 뭐 쇼코스를 한다라는 거는 좀 좀 말이 안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렉탈 캔서 환자들이 주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심텀을 호소하면서 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라이트 콜론 캔서, 레프트 콜론 캔서의 경우에는 사실 병원에 배가 아프다라는 굉장히 넌스페시픽한 이런 심텀으로 와서 검사를 하다 보니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멜레나가 좀 있다라든가, 심한 경우에는 뭐 빈혈이 있다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비해서 렉탈 캔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증상들을 좀 호소를 하면서 오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는 헤마토케지아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니까 피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뭐 치질 때문에 난 치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치질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왔다가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렉탈 캔서가 발견이 되고, 이런 경우도 흔하게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더 레벨이 높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변을 보면 혈변이 나오고, 이런 것을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뮤커스한 디스차지, 뭐 허연 코 같은 뭐 이렇게 물질이 자꾸 대변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테네스무스, 우리가 대변을 보더라도 계속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후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렉툼 안에 그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대변을 봐도 뭔가 자꾸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테네스무스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바우레비 체인지, 이것도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멘이 약간 좁아지다 보니까 대변을 보면 최근에 좀 가늘게 나온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뭐 토끼 통똥처럼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잘게 나온다라는 이런 바우레비 체인지를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은 자주 보게 된다라든지, 뭐 이런 증상들을 주로 많이 호소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별해야 될 병들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UC라든지 크론이라든지, 뭐 예전에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레디션 세라피를 받은 경우에는 뭐 레디에이션에 의한 프록타이티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감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렉탈 캔서 환자가 오면 그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쭉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외래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 렉탈이거든요. DRE를 해봐야 돼서,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서 실제로 뭐가 만져진다, 튜머가 만져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렉탈 캔서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내가 그 DRE를 했었을 때, 뭐가 만져진다 라고 하면 내가 DR을 하면서 뭐를 파악을 해야 될까? 이 환자가 렉탈 캔서 환자다 라고 의심을 하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프로스테이트와 헷갈리지도 물론 않아도 되지만, 일단 렉탈 캔서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렉탈 캔서를 손가락에서 만져줘. 일단 직장에서 만져주면 내가 이 튜머를 만지면서 어떤 정보들을
자, 일단, 자,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출혈이 있는지, 이제 또 수술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픽세이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진이 뭐 이레귤러한지를 보면 얘가 뭐 캔서겠구나, 아니면은 실제로 뭐 비나인 폴리빌 수도 있겠구나, 뭐 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감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일단 항문에서의 거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항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지. 사실 이게 지금 항문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얘가 어느 정도 마진이 확보가 된다면 그래도 항문은 쓸 수가 있으니까 퍼머넌트 콜로스토미는 피할 수 있는 거가 되겠고, 정말 뭐 바로 붙어 있다 라고 하면은 뭐 항문을 살리기 힘드니까 APR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지. 거리가 제일 중요할 거고, 마찬가지로 수술하는 입장에서 픽세이션 되어 있는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픽세이션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굉장히 무법을 해서 아주 얼리 렉탈 캔서라고 하면 뭐 다른 팩터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로컬 익시전, 그러니까 우리가 TA라고 트랜스 에이날 익시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뭐 항문을 통해서 떼내는 이런 방법도 고려는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다 고려 대상이 될 거고, 아니면 픽세이션이 정말 심하게 되어 있어서 주변에 그러니까 그 스핑터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거리가 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 에이너스를 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픽세이션 여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DRE를 했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나 스핑터에서부터의 거리,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어느 정도 월 인베이전이 되어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만져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픽세이션이 되는지 무법을 하는지 이런 거를 따라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아, 이건 좀 어드밴스 캔서이기 때문에 뭐 머슬층까지는 침범이 됐겠구나, 아니면은 아, 이거 서브뮤코자 레벨까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으니 수술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콜론스코피죠. 노래운이 콜론스코피죠. 콜론파이버 스코프를 전체를 다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부터 그 시쿰, 그 IC 밸브인데까지 다 뭐 확인을 해서 뭐 다른 싱크로너스 캔서가인지 혹은 메타크로스 캔서가인지 이런 여부를 그 확인을 하고 병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에이너스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거리에 그 있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뭐 리지드 스콥이에요. 리지드 스콥이. 그래서 뭐 사실 서전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죠. 뭐 그 몇 cm 정도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항문을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정확한 검사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는 리지드 스콥이다 라는 것이 또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겠고, 그 이외에 렉탈캐스는 펠빅 MRI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펠빅 MRI를 촬영을 해서 그 뭐 스핑터 인베이전 여부라든지 뎁스 오브 인베이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그 MRI보다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엑스퍼트가 봤을 때 좀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검사가 엔도렉탈 소노예요. 엔도렉탈 소노를 보게 되면 그 병의 거리, 그 다음에 뎁스 오브 인베이전,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림프노드 인발브먼트까지도 어느 정도 제법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렉툼 크게 아나토미컬하게 로어 렉툼, 미드 렉툼, 어퍼 렉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로어 렉탈 캔서, 보통 이제 에이너스에서부터 3에서 5cm 정도 레벨 이하까지 갔다가 남자들의 경우에는 디스탈, 그러니까 로어 렉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튜머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그 중에서 서브뮤코자 튜머, 그러니까 T1이 되겠죠. 서브뮤코자 튜머니까 T1 N0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사실 뭐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 로어와 안테리어 리섹션을 한다, 뭐 오픈을 해서 하든 라파로스코피나 로봇을 해서 하든 그 로어 안테리어 리섹션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서전 입장에서 혹은
환자 입장에서 조금 아까운 면이 있죠. 왜냐면 이거는 3에서 5cm 정도면은 사실 항문을 통해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거든요. 뗄 수가 있는데 그 3에서 그렇게 가까운데 서브뮤코자 튜머, 그러니까는 얼리병변이잖아요. 얼리병변을 꼭 굳이 무리해서 로어 안테리어 리섹션 같은 그런 좀 어찌 보면 어그레시브한 이런 수술을까지 꼭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트랜스에날 익시전이라고 해서 로컬 익시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수술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 더 고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TA가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고, 그렇지만 TA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트랜스에날, 그러니까 항문을 통해서 벌려서 그쪽 튜머만 서브뮤코자 레벨 정도까지 해서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스의 인시던스가 제법 있어요. 약 10% 이하, 8% 정도에서 림프노드 메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림파틱스까지 완전히 절제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요 정도의 위험성은 감수를 하고 하는 수술이 되겠죠. 이런 거는. 대신에 이제 T2 레벨, 그러니까 서브뮤코자 이상으로 넘어가게 그러니까 머슬층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이렇게 트랜스에날 익시전만 했을 경우는 로컬 리커런스 레이트가 20%까지 올라요. 이거는 뭐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수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물론 뭐 이제 환자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는 할 수가 있겠죠. 아주 고령이라든지 뭐 배드리든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로어 안테리어 리섹션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로어 안테리어 리섹션이 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었던 그 로컬 익시전, 트랜스에날 익시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토탈 메조렉탈 익시전이 되는 이런 그러니까 림프노드까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수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스테이지 워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림프노드에 대한 이런 스테이지가 나오지가 않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이징의 그 한계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리커런스 레이트가 뭐 아무래도 근본적인 수술하는 것보다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디칼 서저리 하는 것보다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는 높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렇지만 이것의 인디케이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봤을 때 이게 그 T1 병변이다, 서브뮤코자 병변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TA가 일단 근본적으로는 뭐 인디케이션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너무 레벨이 높이 있는 이런 튜머는 아무리 얼리병변이라고 하더라도 트랜스에날 익시전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항문을 벌려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밑에서 들어가가지고는 뭐 레벨이 한 에날버지에서 한 7cm, 8cm 있는 거, 뭐 10cm 정도 있는 거는 그 도저히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고 보통은 4cm 이내. 그러니까 한 적어도 5cm, 많이 6cm 정도 이내에 있는 병변이어야 수술이 가능하고, 그 다이아미터가 4cm 정도 이하인 그런 무버블한 튜머의 경우에 그 인디케이션이 되겠고, 또 렉탈 월의 그 서컴프렌스의 그 40% 이하를 인벌브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 수술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말한 것처럼 에날버지에서 6cm 이내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T1 병변인 경우, 그리고 그 PD, 그러니까 폴리 디퍼런시에이티드 경우에는 뭐 사실 별로 인디케이션 되지 않고 주로 웰기, 잘해야 MD 정도까지의 경우에 이 수술을 하는 것이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림파틱 인베이전이라든가 바스큘라 인베이전이 없는 이런 경우여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림파틱스를 타고 메타세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MRI라든지 뭐 엔도렉탈 소노 등을 해서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스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 뭐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어드밴스라고 하더라도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든지 큰 수술을 견디기 힘든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뭐 트랜스에날 익시전을 할 수도 있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리커런스 레이트가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에요. 8%도 사실 적은 건 아닌데 T1 병변에서도 8에서 10% 정도는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시스가 나중에라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이런 수술이고, T2의 경우에는 20%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T2를 가진 이런 환자에서는 인디케이션이 되지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리커런스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클로즈드 팔로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최근에 이제 그 나오는 수술 기법인데 트랜스에이날 엔도스코픽 마이크로 서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게 항문이죠, 항문. 항문에다가 이런 기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우리 복강경 수술할 때 하는 그 포트 같은 건데, 포트인데 이거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그 뭐 트로카를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도 들어가고 우리 복강경에서 하는 수술 기구들 있잖아. 그 수술 기구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튜머까지 접근을 하는 거죠. 이 기구를 쓰게 되면 사실 예전에는 아까 트랜스에날 익시전을 할 수 있는 레벨이 한 뭐 맥시멈 60M 정도 에너지에서 그 정도 레벨이었는데 사실 TEM을 하게 되면 사실 좀 더 윗 레벨까지 한 10cm, 15cm 정도까지 있는 병변의 경우에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TEM도 최근에 뭐 개발이 되어서 조금씩은 쓰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많이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TEM이 그 시도가 되면서 조금 더 높은 병변에 있는 얼리 튜머의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인디케이션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T1 캔서의 경우에 한정해서 할 수가 있고 시스타일 폴립이라든지 그래서 얘는 미드렉툼 혹은 어퍼렉툼에 있는 병변까지도 수술이 가능해졌고 이제 일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익스포저가 쉽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힘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수술하는 것이 테크니컬이 좀 힘들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고 익숙지가 않은 경우에는 뭐 그 수술하기가 만만치는 않고 용이하진 않고 가격도 제법 좀 비싸다는 이런 뭐 단점들이 있죠. 컴플리케이션은 뭐 다른 수술들과 비슷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APR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일스 오퍼레이션이죠. 마일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이제 한 수술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 방법을 보게 되면 일단 렉툼과 에이너스까지 완전히 다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항문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렉툼과 에이너스를 완전히 컴플릿 리섹션을 하고 페리니움을 항문을 완전히 막아주는 수처 클로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퍼머넌트 콜로스토미를 뽑아주는 것까지가 이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학생들 혹시 마일 못 봤죠? 다 아직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이 수술 방법은 우리가 이제 렉툼을 익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실린더리컬한 이런 그 익시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밑에서 수술하다 보면 이렇게 콘 쉐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방법은 실린드리컬한 익시전이 되어야지 정확한 수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디케이션은 이제 일단 스핑터가 인베이전이 있으면 튜머의 캔서에 의해서 스핑터 인베이전이 있으면 이건 뭐 일단 그 APR을 해야 됩니다. 혹은 이제 스핑터에서 너무 가까워서 마진이 너무 가까워서 스핑터를 그 스핑터를 이렇게 세이빙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 혹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남아 있어서 이제 항문은 뭐 설령 살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스핑터에 너무 그러니까 그 에이너스에서 너무 에이너스가 거의 안 남아 있고 마진이 그러니까 콜로 에이날 아나스토모시스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겪는 불편감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 프리퀀시가 있고 대변을 계속 너무 자주 봐야 되고 심한 분들은 뭐 하루에 막 20번, 30번 정도 화장실을 계속 가야 되는 데일리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오스토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퍼머넌트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어찌 보면 더 편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럴 경우에 그렇기도 하고 스핑터가 뭐 여하튼지 간에 뭐 망가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APR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은 다음과 같이 되죠. 이제 그 병변이 이렇게 밑에 쪽에 있는 경우에 에이너스를 살릴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저기 위에 쪽으로는 보통 이제 IMA 레벨에서 잡는데 IMA 루트 정도에서 잡아서 그러니까 라이게이션을 해서 이만큼 시그모이드 콜론까지 쭉 다 절제를 하는 거죠. 에이너스.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디센딩 콜론을 쭉 밑에까지 그러니까 APR의 경우에는 디센딩 콜론을 퍼머넌트 콜로스토미로 뽑아 놓는 거
AP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실 가장 많이 하고 있죠. APR은 사실 굉장히 뭐, APR이 나쁜 수술은 아니에요. 나쁜 수술은 아닌데, 이제, 퍼머넌트 콜로스토미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환자들의 부담감이 이제 있고, 최근에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네오주번트 케모레디에이션 세라피를 통해서 다운 스테이징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스핑크 세이빙 서저리가 많이 시행이 되고, 테크니컬리 좋아지고, 기구들도 좋아지고, 케모 레디에이션, 케모 세라피의 이런 레지멘들도 좋아지고 하면서 사실은 그 마일을 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적어들었어요. 마일의 비중이. 사실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뭐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병원에서, 우리나라 대부분 병원에서 뭐 APR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거의 한 5cm 정도의 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밑에서 DRE를 했었을 때 튜머가 만져진다 라고 하면 사실은 뭐 대부분 APR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는 기구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예전에 마일을 했었던 케이스들이 그 대부분 LAR로 많이 돌아갔죠. 로어 안테리어 리섹션으로. 마찬가지로 로어 안테리어 리섹션을 하는 데 있어서 테크니컬리 어렵긴 하지만 그 온콜로지컬하게 제대로 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토탈 메조렉탈 익스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토탈 메조렉탈 익스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페리토늄 그 리트로페리토늄 밑으로 이제 펠빅 캐비티 안으로 들어갈 때 메조렉툼, 그러니까 메조렉툼까지 전부 다 절제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 펠빅 월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렉툼에서부터 펠빅 월까지 붙어 있는 그 메조렉툼을 양쪽을 완전히 절제를 해서 들어가줘야지. 이제 그쪽을 통해서 림파틱 인베이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쪽까지 완전히 넓게 절제를 하지 않고 렉툼에 붙여서, 그러니까 메조렉툼을 남겨둔 상태로 렉툼만 이렇게 딱 리섹션을 했을 경우에는 림파틱 메타스테이시스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토탈 메조렉탈 익시전이 약 1980년 경에 이제 처음 이런 개념이 정립이 되면서부터 그 이후로 굉장히 사실 서바이벌이 좋아졌어요. 토탈 메조렉탈 익시전 꾸준히 하고 나서 보니 5이어 서바이벌이 50%에서 약 75% 정도까지 향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로컬 리커런스 레이트도 30%대에서 5%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에 생길 수 있는 뭐 남자들의 경우 임포턴스라든지 뭐 그 블레더 디스펑션과 같은 이런 다른 컴플리케이션들 수술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컴플리케이션들도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온콜로직한 면인데, 온콜로직하게 5이어 서바이벌과 로컬 리커런스가 훨씬 더 베너핏이 있기 때문에 토탈 메조렉탈 익시전은 최근에 렉탈 캔서 수술에 있어서는 꼭 지켜줘야 되는 이런 수술 기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아나스토모시스는 디센딩 콜론을 렉툼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로어 안테리어 리섹션은 병변이 요 밑에 있을 때, 렉툼에 있을 때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IMA 루트까지 올라가서 결차를 하고 이만큼 절제를 해서 이 위에 있는 디센딩 콜론을 이 밑에 렉툼에다가 붙여주는 이런 수술이 되겠고, 좀 더 그 베스를 셀렉션해서 시그모이드 아테리를 이렇게 라이게이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밑에 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면 돼요. 어쨌든 뭐 수술 방법은 동일해요. 디센딩 콜론을 여기 밑에다가 붙여준다는 거. 이게 아까 말했던 이런 기구들 수술방에서 봤죠? 다 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MBD라고 하는 건데, 요 MBD 부분을 이쪽 프록시마 쪽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항문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두 개를 탁 결합시킨 다음에 파이어 해서 아나스토모시스 하잖아요. 못 봤어요 혹시? 아직 못 봤나? 콜론 쪽은 못 보고 다른 장 아나스토모시스. 스토막 하거나 할 때 토탈 할 때는 하지 다 왜. 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스테이플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렉탈 캔서를 굉장히 밑에 있는, 사실 밑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밑에 병변을 마진을 확보해서 스탬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전에는 뭐 아날버지 한 3cm, 5cm에 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뺑 둘러서 꼬매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기계들이 나오면 항문 쪽에다 한 몇 cm만 있어, 3cm, 5cm 정도만 있어도 조금만 집어넣고 위에서
그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게 되면 가능해졌기 때문에 APR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밑에 쪽에다 이 기구를 집어넣고 바디를 집어넣고 위에서 이제 엔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프록시말에다가 끼워 넣고 그다음에 두 개를 접합시킨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밑에 쪽에서 그 바디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쭉쭉 돌리면 얘네가 점점 딱 달라붙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이어를 하게 되면 절제가 되고 아나스토모시스가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로한테 리섹션을 하고 나면 보통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 스코프로 잠깐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콜론스코프를 잠깐 들여다봐서 안쪽에 아나스토모시스가 잘 되었는지, 아나스토모시스 라인에서 스테이플링 라인에서 블리딩이 없는지, 혹은 뭐 벌어진 부분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템포러리로 오스토미를 뽑아놓는 경우가 많이들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쪽 펠빅 캐비티 안쪽에서는 이렇게 아나스토모시스 해놓게 되면 잘 안 아무는 경우도 많고, 보통 우리가 뭐 라이트 콜론이라든가 레프트 콜론이라든가 이쪽 하는 그 아나스토모시스 한 것보다 리키지 레이트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레오스토미를 이렇게 뽑아 놓게 되면 이쪽 밑에 우리가 수술해 놓은 부분이 잘 아무는 동안에 이쪽으로 우리가 뭐 장 내용물이 나오니까 리키지가 설령 좀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 힐링 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죠. 환자가 안전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뭐 10주, 2달, 요 정도, 2달, 석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나중에 테이크 다운을 해주죠. 예를 들어 일레오소미를 뽑아놨다라고 하면 일레오소미를 다시 집어넣는 보건수술을 해주는데, 이거 보건수술 하는 거는 뭐 그 배를 다시 크게 열지 않더라도 비교적 제법 안전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잘 이어놓게 되면 또 잘 아물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가, 환자는 일단 위험도는 훨씬 떨어지죠. 이렇게 수술해 놓는 것이.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 헤비 체인지가 좀 생겨요. 이게 원래 노멀 렉툼의 커패시티가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렉툼, 예를 들어 미드 렉툼에 있었다 그러면은 어퍼 렉툼, 미드 렉툼까지는 다 절제를 해야 되고 결국 로우 렉툼 약간만 남는 정도가 되니까, 원래 이만큼 뭐 10이라는 커패시티의 용기였었다라고 하면 뭐 한 7, 8 정도가 없어지는 거가 되니까, 우리가 변을 담아둘 수 있는 용적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렉탈 레저보어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수술 기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J 파우치라고 해서 콜론을 이렇게 J자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쪽에는 이제 디센딩 콜론 이제 끌어내릴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남는 렉툼에다가 이렇게 아나스토모시스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용적이 좀 넓어지니까,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엔드 투 엔드로 연결했을 때보다는 조금 용적이 좀 커지니까 프리퀀시가 좀 덜할 것이고, 아니면은 콜로플라스티라고 해서 뭐 엔드 투 엔드로 하되 그 위쪽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조금 더 용적을 넓히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어찌 보면 이슈라면 이슈일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많이 이런 수술이 스핑터 세이빙 서저리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런 스핑터 세이빙 서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 뭐냐면 그 콜로 에이날 아나스토모시스예요. 거의 이제 렉툼을 갖다가 다 없애고 그러니까 디센딩 콜론을 쭉 끌어내려가지고 거의 에이너스에다가 바로 붙이는 이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콜론의 그러니까 디스탈 렉툼의 뮤코자까지 완전 리섹션을 해내고 그 에이너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디센딩 콜론은 바로 에이너스에다가 이렇게 꼬매놓는 그건 핸드스윙으로 꼬매게 되는데 이렇게 꼬매놓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스핑터만 세이빙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인베이전이 없이 튜머의 인베이전이 없이 스핑터만 깨끗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굉장히 낮은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마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 디센딩 콜을 내려서 바로 아래다가 바로 꼬매 놓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항문도 살리고 스핑터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수술도 요즘에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다 이야기했었던 그런 뭐 네오주번트 세라피라든지 뭐 수술 기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면서 가능한 일이 됐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캔서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 우리가 이제 캔서 프리벤션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크게 캔서 프리벤션은 그 프라이머리 프리벤션과 세컨더리 프리벤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캔서와 관련이 있는 그 어떤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모디피케이션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콜론 캔서는 대부분 아데노마, 칼시노마 시퀀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콜로렉탈 캔서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로노스코프를 자주 해서 예를 들어서 용종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계속 리섹션을 해내고 하면 어느 정도는 콜론 캔서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을 처음부터 그렇다고 해서 다 콜로노스코프를 하느냐, 제일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게 좋긴 좋죠.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스크리닝 목적으로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좀 다른 요인들이 고려가 돼야 돼요. 이거 이제 비용 대비 꼭 그 검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들도 있죠. 뭐 이렇게 사실 콜론 캔서가 젊은 나이에서 많이 생기는 병이 아닌데 20대, 30대 때 뭐 비싼 돈을 들여서 내지는 그 힘든 약을 먹고 콜로노스코프를 하는 것이 콜론 캔서를 예방하는데 과연 도움이 돼. 스크리닝 목적으로, 선별 검사 목적으로 콜로노스코프이 무조건 첫 번째로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는 물론 그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옳은 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피컬 오컬트 블러드 테스팅을 주로 많이 하죠. 흔하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검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일반 뭐 국민건강보험대 이런 데서 하는 이런 건강검진에서는 일단 자멸 반응 검사를 먼저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그 혈변이 나왔다라고 하면 뭐 콜론 캔서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오컬트 블러드 테스트가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래서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이긴 해요. 뭐 가격도 뭐 비싸지 않고 그렇지만 그 폴스 네거티브가 엄청 많다, 높다라는 거가 이제 그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뭐 콜론 캔서를 진단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그 시그모이드스코프를 5년 간격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제일 중요한 골드 스탠다드한 방법은 확실히 이제 콜로노스코프이죠. 콜로노스코프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눈을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진단도 가능하지만 진단을 하면서 직접 치료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들어가면서 쭉 봤을 때 여기 폴립이 있으면 폴립을 아예 같이 뗄 수도 있으니까 폴립팩토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폴립팩토미를 해서 나온 폴립의 경우에는 이제 패솔로지를 보게 되면 얘가 캔서구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용종이구나 라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 겸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지만 물론 단점도 있죠. 가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폴립팩토미를 하다가 블리딩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퍼포레이션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또 이머전시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그 가격도 뭐 아주 싼 가격은 아니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바울 프랩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혹시 해본 사람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하시는 거 옆에서 봤다라든지. 이제 그 바울 프랩을 하기 위해서 전처치를 하는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예. 마약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바울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전처치 관장 약을 먹는데, 쉽게 말하면 그걸 먹게 되면 사실 좀 괴롭죠. 맛도 없고, 먹게 되면 설사를 뭐 두세 시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주 해야 되는 경우는 더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콜로노스코피라고 하는 거는 그 100% 이게 다 잘 된다라고 보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디 이전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콜로노스코프를 뭐 풀로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너스부터 아이스밸브까지 전부 다 보지 못하고 어딘가 중간에서 막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엑스퍼트의 경우에는 뭐 다 잘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끝났네. 자, 2시간 동안 걸쳐서 콜레렉탈 캔서에 대해서 일단 강의를 했고, 어쨌든 콜레렉탈 캔서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